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을 때 그 연령차별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연구소 이름이 이렇게 긴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고령사회연구소인데 그 앞에 연령통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이 연령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령사회에서의 어떤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연령으로 인해서 사회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제한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연구소의 이름이 연령통합 고령사회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드릴 그 목차를 보면 20분 안에 발표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연령차별 관련 용어라든가 좀 기본적인 것을 이제 빨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인권 관점에서 연령주의의 현황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때 제가 존엄성, 참여, 세대 상호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봤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연령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몽지 센터장님께서 졸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졸지 않게 발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정의라든가 존엄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될 거고요. 노인 정책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는 정말 이게 복지와 인권이 어떻게 다른가가 참 굉장히 헷갈리는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복지가 인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럼 차이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본이 되는 것은 노인 정책에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차별과 연령 차별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쓴다면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차별과, 그다음에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인만이 차별을 당하는 건 아니죠. 젊은 아이들도 또는 어린 아이들도 너무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 TV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 이게 차별은 아니죠. 이 12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연령이 돼야지만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령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을 이제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또 연령 차별이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의 발표는 그런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연령 차별과 연령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령차별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은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차별,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종차별, 이 두 가지 차별과 함께 연령차별까지 해서 이제 3대 이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차별을 모두가 다 겪지는 않죠. 여성만이 겪고, 인종도 특별한 인종이 겪지만, 이 연령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뒤에 또 다른 용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용어들을 구별할 때 이제 저는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차별의 결과로서 이제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도라든가
행동, 그리고 어떤 차별이 일어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에게 느끼는 어떤 태도,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겠죠. 나이 먹으면서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든가 뭐 이제 이런 태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노인들에게 행하는 또 갖는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저희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별들이 나타나는가? 실제로 이제 연령 규범 같은 것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이 돼서 왜 저런 옷을 입는가? 또 노인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노인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연령 규범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늙음, 나이 들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죠. 이제 생산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에서 배제된다라든가, 힘이 없어서 어떤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이제 차별과 연령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령주의 작동의 어떤 하위 기제들을 살펴보면 젊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에서도 학술대회를 했을 때 이제 리주브네이션 하니까 사실 젊음에 대한 가치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젊음만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가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어쨌든 사회는 젊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을 어떤 그 주체가 아닌 객체처럼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나이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자식들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그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을 획일적으로 대하면서 어떤 그들이 갖는 다양성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노인들 스스로도 이런 연령주의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 스스로를 더 같이 절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이제 그 연령 차별과 관련된 이제 그 용어로서 노인 차별에서 노인 낙인, 스티그마, 사회적 배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노인 낙인과 차별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낙인은 약간 그 낙인을 찍는 어떤 행위, 원인, 약간 이런 쪽에다 더 초점을 맞춘다면, 노인 차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별하는 행위 쪽에다가 조금 더 맞추어서 바라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딱 이렇게만 본다라고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노인에게 갖는 어떤 스티그마, 이것은 뭐 신화와 오해,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이미 잘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히 그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사회적 배제는 아무래도 은퇴 연령이겠죠. 은퇴가 되면 사회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전에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영역이 이 영역인데요. 노인의 이런 연령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보면 저는 이 이론들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4가지로 개인 차원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매니지먼트 시어리. 그래서 나는 저 노인과 가까이 하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노화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노인하고 거리를 좀 둬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아이덴티티 시어리라고 보면은 이제 또래 집단끼리 저희가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집단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론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비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기질과 능력을 갖는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피부라든가 뭐 그 머리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대 일반화라고 해서 노인들의 외모가 특정 기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눈이 처져 있으면 사실 그런 거 아닌데도 왠지 슬퍼 보여, 노인을 보면 외로워 보여,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이론, 저 여기서 약간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3세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를 돌보는 노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편견과 정형화된 그런 신념을 갖게 되어서 이것이 평생 동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살 버릇이 어딘간다라고 했는데 3살 때부터 이런 편견을 가지니까 사실 고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이론들을 보면 이제 이것들을 많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노인을 사회의 주변부의 멤버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정말 쓸모없고 역할이 없고 따뜻하지만 경쟁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론을 보면요. 이제 제가 사실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세대를 고려한 연령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셔널 인저스티스를 고려하는 건데요. 사실 노인인권 하면 세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이런 학자들이 예외적으로 이제 세대를 좀 고려해서 연령주의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세대 간의 자원으로 인한 경쟁 이거 이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백인이 흑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젊은이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면 내가 손자리를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선의적인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일해야 해 하는 어떤 처방적인 정형화 같은 것들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 변화에 대해서 노인이 너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 65세가 되면 은퇴하셔야 되는데 좀 관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계속 관여를 한다 해서 좀 통제를 해야 돼 빨리 나가시도록 하고 감옥도 좀 들이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자원을 재분배 노인이 너무 많은 재원을 갖고 있지 말고 젊은 세대에게 재분배해라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노인 집단은 우리가 아니야. 이분들은 다른 집단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서로가 다른 세대가 그 노인에 대해서 갖는 이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심리사회학적인 거 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사회심리학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주의를 고려할 때 세대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하면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오늘 축사를 하시면서 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마드리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마드리드에서도 세대 간 상호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의 연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연령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유엔 쪽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사실 더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제한된 자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이제 연령주의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과 대인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관점, 사회문화적인 쓸모없고 역할없고 경쟁력이 없다 이런 관점과 세대적인 관점에서는 자원 배분과 노인에 대한 연령 규모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실제로 인권적인 관점에서는 존엄과 사회참여, 세대 상호부조 이거 실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함께 보면서 그동안 저 연구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해보았는데요. 이제 2012년에 김주현 선생님 저희 연구팀에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연령주의 척도를 가지고 한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회피는 아까 노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겠다고 한 그 개인적, 대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테러 매니지먼트 시어리에 의해서 노인에 대한 회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았는데 주로 2.58 점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5점 만점에. 근데 아주 막 심각하다 이런 정도의 점수는 아니었지만 예, 보통 정도의 수준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집단을 분류하는 그러니까 소셜 아이덴티티 시어리였죠. 그래서 노인 집단은 우리 집단하고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2.75 이것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사실 노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노인 집단과 젊은 집단은 달라 젊은이 집단 이 생각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외모에 대해 노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은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 죽음이 가깝다 이런 것보다는 외모 변화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보면 역시 노인은 고루하고 보수적이야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능력에 대한 낙인도 이제 힘이 없고 노약하다, 뭐 쇠약하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부분에서도 역할이라든가 관계의 변화,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노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인한 혼란,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실태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많은 그 차별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근무지에서 차별을 34%가 넘는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면 70대와 20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데요. 아무래도 20대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리고 70대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유럽에서도 이 조사는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연구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까 20대, 40대, 70대 중에 어떤 연령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가요? 그랬을 때 40대가 가장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 그래프가 설명해 주는 것은 20대와 70대가 두 개의 분리된 집단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커뮤니티로 인식하느냐, 다행스럽게도 약 과반수 정도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29% 정도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다 개개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노인 집단으로서 너무 정형화하는 것 또는 젊은 집단으로서 정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분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57%의 사람들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에 기여한 것이 매우 적다. 이거 역시도 노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그 생산적인 면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우리가 노인을 주체로 보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주체가 돼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희 사실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발족을 했는데요. 어르신 스스로가 어르신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 아까 그 젊음이라는 가치를 너무 중요시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노인의 연령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퇴직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금 문제와 맞물려서 이제 한 살씩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대의 그 관련된 관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회는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희는 연령 통합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연령 유연성과 다양성입니다. 이 유연성과 다양성은 이제 사실 사실 가족에서 보면은 여러 연령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연성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교육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 저희는 근데 나이 들어서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거 잘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정규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제2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연대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제 고령친화 도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령 친화 도시가 사실 WHO에서 모든 연령들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다행히도 서울시가 이제 이런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계획 속에서 이런 도시로 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주장이고요. 뒤에는 그냥 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거의 20분 만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